염증에 걸린 마음.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나가는 것 같은데요.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알츠하이머라는 사람이 발견했다는 거죠. 알츠하이머는 뇌에 이렇게 플라크 이런 것들이 그 신경이나 또 이런 혈관 같은 데 막혀 있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플라크와 덩어리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알츠하이머가 단지 특이한 물질이라고만 묘사했을 뿐이다. 이후에 그것들이 단백질에서 형성된다는 것, 타우와 아밀로이드라는 불용성이 강한 단백질들이 이례적으로 많을 때에 형성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이 단백질들이 응집이 되고 잘못 접혀서 플라크와 덩어리를 이루는 현상이 생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아직 플라크와 덩어리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진행성 치매를 초래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는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이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 하나는 면역계를 중심축에 둔 것이다. 타우와 아밀로이드는 인간 단백질이지만은 평범한 인간 단백질은 아니다. 면역계의 관점에서 보면 항원이자 비자기이며 외래의 단백질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도 예상하듯이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세포에게서 DNA 유전 정보를 전사해서 만들어진 전령, 세포들에 나와 리보솜이라는 세포기관이 전령 RNA에 담긴 유전 정보로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때의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사슬처럼 연결된 선형 구조로 안정적인 3차원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며 아미노산 서열에 담긴 정보에 따라서 그 선형 사슬을 접어서 각자의 고유한 3차원 구조를 형성한다. 이 과정을 단백질 접힘이라고 한다. 고유의 3차원 구조로 정확하게 접히는 것은 각 단백질들이 제 기능을 하는 데 필수다. 단백질이 잘못 접히거나 접히지 않으면 단백질이 활동을 못하거나 변형되거나 독성을 얻게 되며 신경대행성의 질환을 비롯해서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된다. 알츠하이머 병은 잘못 접힌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플라크 형태로 추측되어 생기는 단백질이 잘못된 접힘 질환으로 여겨진다. 그렇게 보겠네요. 자, 뇌의 로브카빈, 뇌의 로브카빈. 미세 신경세포들이 아밀로이드 플라크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그것들을 공격하고 잡아먹고 그리하여 제 속으로 들어온 유난히 굴복시키기 어려운 단백질을 소화하려고 애쓴다. 역시나 예상할 수 있듯이 미세 신경세포가 플라크에 반응해서 활성화되면 주변에 부수적인 피해가 생긴다. 뇌 속에서 염증이 일으킨 유해한 영향 때문에 뉴런이 손상되어서 죽는 것이다. 사실 플라크와 덩어리라는 1차적인 문제보다도 미세신경세포의 2차적인 염증 반응이 뉴런의 죽음, 다시 말해서 기억을 비롯한 인지기능에 점진적으로 상실되는 현상의 더욱 강력한 원인으로 보인다. 치매가 알츠하이머의 특이한 물질인 플라크와 덩어리 자체보다도 그것들에 대한 면역계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알츠하이머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예방하는 데 항염증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다. 이 예측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약간 있는데 아직까지는 약간일 뿐이다. 피부인과 같은 환자들, 그러니까 관절염이나 기타 면역질환 증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항염증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에게서는 알츠하이머 병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반대로 치료하지 않고 든 감염이나 염증은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과 치매의 진행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대식세포가 취조염 같은 만성 감염에 대체하느라고 혈류 속으로 뿜어내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혈내 장벽을 뚫고 뇌에 들어가서 미세 신경세포가 아밀로이드 플라크에 더욱 공격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고, 그럼으로써 뉴런에 미치는 부수적인 피해를 더욱더 증가시킨다. 이런 치과에 가면 단기적으로 우울 증상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꾸준히 치과에 가는 한 이유가 이다. 무엇이든지
내 잇몸과 치아의 염증을 적절하게 진정시켜 주는 조치는 노화가 진행 중인 내 뇌에 장기적으로 유익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항염증 약 치료 임상가들은 아직 명백한 성패가 가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실패한 시험의 경우에 대개 그렇듯이 그 이유를 두고 몇 가지 이견이 있다. 임상시험에 사용된 모든 약물이 충분히 높은 용량으로 투여되지 않았거나 혈내 장벽을 통과해서 뇌에 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이유로 제시된다. 일부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더욱 근본적인 반론은 미세신경세포의 활성화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결국 미세신경세포도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노화한 뇌에서 플라크를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잔뜩 집어삼킨 미세신경세포들이 그 단백질을 소화시키려고 힘겹게 용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치료 측면에서는 미세신경세포의 활동을 차단하려 할 게 아니라 그것들이 하고 있는 선행을 지지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주장은 환자의 뇌 속으로 들어가서 플라크와 결합함으로써 미세신경세포가 플라크를 더 쉽게 식별하고 파괴하도록 도와주는 항아밀로이드 항체를 개발해야 할 근거다. 또한 건강한 사람에게 아밀로이드 조각을 주입해 아밀로이드 항체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후에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 미세신경세포가 그것들을 잘 처리하도록 도와줄 알츠하이머병 백신 개발에 대한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착한 미세신경세포를 도와주도록 고안된 항체나 백신 가운데 못된 미세신경세포를 억제하는 항염증약들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낸 것은 없었다. 그러니까 항염증약이 우선적으로는 또 표시가 좋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게 대정요법의 실상이다 이 말이죠. 내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내 개인적인 의견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그래서 진전이 없는 이유는 우울증 치료에 진전이 없는 근본 원인과 동일한 게 아닌가 싶다. 바로 블록버스터의 저주 말이다. 알츠하이머 병은 처음에는 단순한 한 사람의 사례로 보고되었다가 이후에 약 80년 동안은 대단히 희귀한 사례로 여겨졌지만 알고 보니 안타까울 정도로 흔한 병이었다. 알고 보니까 이런 것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많이 이제 진단이 더 발전되니까 알게 되어졌다 이 말이죠. 이후에 약 80년 동안은 대단히 희귀한 사례를 여기지만 알고 보니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은 이제 공중보건과 경제에서 주요 걸림돌로 인식되고 이런 상황은 특히 급속도로 노화가 고령화가 진행 중인 부유한 나라들에서 더욱 그렇다. 가난한 나라와 개발도상국에서도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60대 이상까지 생존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병 발병과 영향이 증가하리라고 예상이 된다. 즉 전 세계적인 질병이다. 그리고 우울증, 비만, 고혈압, 당뇨병, 죽상, 동맥 경화증 등 대부분의 전 세계적인 질병은 복합적인 원인에서 발생한다. 알츠하이머 병도 예외가 아니다.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키는 단 하나의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결코 그런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알츠하이머 병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는 여럿이며 대체로 각자 그래요. 하나는 아주 작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의 뇌 속의 여러 생화학적인 경로에서 일으킨
영향들이 집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수십 년에 걸친 인지 감퇴와 진행성 침해의 임상 증후군이 내내 동일한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알츠하이머 병을 단일한 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로 다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특정 치료에 반응할 가능성이 가장 큰 환자를 더욱 엄밀히 가려서 치료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알츠하이머 병의 면역 치료제의 개발 전략은 염증성 우울증에 대한 고도의 전략과 정확히 동일하다. 생체 지표를 사용해서 임상시험에서 치료에 반응할 가능성이 가장 큰 환자 집단을 식별하는 것이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유전자 프로필도 항염증약에 대한 반응을 예측할 생체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일례로 최근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 중에 하나로 밝혀진 TREM2는 뇌속 미세신경세포의 활동을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다. 위험한 TREM2 유전자를 변이를 갖고 있는 환자의 치매는 미세신경세포의 면증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의해 발생하거나 가속화하는 것 같다. 가속화하는 것 같다. 이 TREM2 양성 환자 집단과 그 밖의 명백한 염증 위험 요인들을 갖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항염증 치료에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거라는 예측은 타당하다. 알츠하이머병은 단 하나의 측면을 지닌 질병이 아니며 뇌의 선천적인 면역계의 음과 양이라는 최소한 두 가지 측면, 즉 보호적인 측면과 자기 파괴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형적으로 블록버스터가 기세를 펼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말이다. 한 가지 치료를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5 내지 10년 사이에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개인화된 면역치료법이 개발될 가능성이 제법 크다는 건 여러분도 느낄 것이다. 이렇게 한 가지로 되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 그런 또 약은 나올 것이다. 이런 건가요? 조현병과 자가중독. 조현병과 자가중독. 1999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부속 에드버룩 병원의 상임정신과 의사로 갓 부임한 나는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들로 구성된 팀의 일원으로서 정신증 증상이 막 발현하기 시작한 환자들을 위한 임상 서비스를 꾸리는 일에 참여했다. 그 환자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목소리로 모습을 보고 들었는데 이는 환각이었다. 게다가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이들이 있었으니 이는 망상이었다. 환각과 망상은 정신증 혹은 정신 이상을 진단하게 하는 전형적인 특징으로 고대부터 줄곧 그려왔다. 우리는 대부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인 갓 정신증에 빠진 젊은이들을 자주 보았고 그들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아내려 노력했다. 완전히 똑같은 환자는 아무도 없었다. 가족도 없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모범생도 있었고 고원이나 소년원 출신도 있었다. 그들의 정신증 증상에는 불안과 우울, 때로는 조증적인 행복감이 다양한 비율로 섞여 있었다. 파티에서 대마초를 많이 피운 일이나 보호시설에서 퇴출되어서 노숙 생활로 한 일처럼 정신증 증상이 발현한 시기와 인과적인 연관이 분명히 사건에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증상이 난데없이 불쑥 나타난 경우도 있었고 대단히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때로는 보존적인 치료가 잘 듣기도 했고 때로는 안 들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 환자들 대부분이 도움을 주는 우리 팀과의 인간적인 접촉에서 최소한 약에서 얻는 만큼의 혜택은 얻었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모두의 뇌리 한 구석에는 암담한 질문 하나가 항상 자리하고 있었다. 내가 미쳐가는 건가요? 내 딸이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저 첫 번째 사파.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그 절망적인 광기를 향해 가차없이 나아가는 행진의 시작일 뿐인 건가요? 그들 모두가 두려워하던 진단명,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그 단어는 바로 조현병이었다. 조현병. 미쳐가는 건가요? 조현병. 그 단어는 심하게 오용되고 널리 오해받아왔다. 프로이트의 초기 추종자 중 한 사람으로서 정신증이란 순전히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오이겐 브로일러가 20세기 초의 그리스 단어들을 끌어다가 분열된 정신이라는 의미로 조합해 만든 것이다. 현재 조현병과 조현병 환자라는 말은 일상 대화에서 분열형 성격이나 갈등형 성격, 우유부단하거나 위험한 성격, 심지어 정치적 경쟁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아무렇게나 입에 오르내린다. 그러나 정신의학에서는 조현병이라는 의미하는 바는 우리 환자들과 그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병의 진행 경로를 처음으로 묘사했던 그레펠린의 설명에 훨씬 가깝다. 그레펠린은 프로이트나 라몬 이칼, 파라켈수스나 데카르트 같은 고독한 천재가 아니었다. 그는 조직하고 체계화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백과사전처럼 박학다식한 사람이었다. 유대인 가문에서는 자금을 조성해서 미련의 정신병원 겸 연구소를 설립했는데 이는 신경과학을 중증 정신질환 치료에 적용한 초기 시설 중에 하나다. 그는 여러 측면에서 황금기였다고 할 수 있는 20세기 초반에 독일어권의 정신의학 및 뇌과학 분야의 많은 주도적인 인물들을 교육하거나 그들과 협업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업적은 1883년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해인 1925년까지 정신의학 교과서를 11자 개정판까지 펴낸 일이다. 이렇게 복합 다양한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정신 분야에 또 이런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서의 준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런 초점을 보게 되어지는군요. 그레펠린은 임상에서 관찰한 어마어마한 양의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신증에 관한 단순한 틀 하나를 제시했다. 정신증이란 기저에 있는 두 가지 질병 과정, 즉 조울성 정신 이상과 조발성 치매 둘 중의 하나의 발현이라는 것이다. 조현병, 조울증과 조발성. 두루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화하였다. 조울증이 있는 환자는 기분이 심하게 들떴다가 가라앉는 상태가 오가는, 또 때로는 이성을 놓칠 만큼 극단적인 기복을 경험하지만 그렇게 정도를 벗어나는 사이사이 평정 상태로 돌아온다고 예상이 되었다. 단기적인 궤도는 매우 들썩날썩하지만 장기적인 궤도는 평평했다. 반면에 그레펠린의 책에 따르면 조발성 치매 환자는 더욱 가차없이 진행되는 경로를 따라간다. 그는 조발성 치매를 젊은 나이에 나타나는 정신적인 취약함이 특이하고 단순한 상태의 아급성 발병이라고 표현했다. 젊은이들의 정신 이상에 의해서 치매 상태가 되고 전전 능력과 독립성이 떨어지며 결국 거대한 정신병원의 후미진 병동에서 세월을 보낼 운명을 맞고 있었다. 그레펠린은 본인까지 포함해서 정신증이 그렇게 단순하고 깔끔하게 둘로 나뉠 수 있다고 완전히 확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 공식은 여전히 여전히 의현진단 체계에 뿌리 깊게 깃들여 있다. 세상을 변했다. 조울성 정신 이상은 이제 양극성장애라고 불린다. 양극성장애. 그리고 조발성 치매는 알고 보니 환자 가족들이 한석호 입에 올리기 싫어하는 바로 그 단어 조현병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달리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레펠린은
프로이트와 그가 만들어 번세가된 정신분석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다. 크레펠린이 보기에 정신증, 특히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부르는 유형의 정신증의 원인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것이 틀림이 없었다. 그는 평생에 데카르트식 분계선의 한쪽에 머물렀다. 뇌과학 실험실에서 소포로 자리를 바꾼 프로이트와 달리 궤도를 바꾼 적이 없었다. 크레펠린의 연구소에서는 사망한 조현병 환자의 수많은 뇌를 부검했지만 그 중에 아우구스 테르의 뇌에 맞먹는 것은 없었다. 테트르의 뇌에서 중요한 발견을 한 알츠하이머와 달리 크레펠린은 조현병 환자들의 뇌에서 플라크나 덩어리 같은 눈에 띄게 특이한 것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조현병이 가게 내에서 유전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이는 곧 유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었지만 크레펠린으로서는 어느 유전자가 조현병에 관여하는지 알아낼 방법은 없었다. 그는 사회가 번식 통제라는 우생학 프로그램으로서 조현병과 저능 등 기타 뇌장애들의 유전적인 위험성을 제거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그는 나치가 권력을 잡기 전에 사망했지만 그가 남긴 몇 가지 관념들은 그보다 오래 살아남아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날까지도 그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고 있다. 생을 마감할 시점까지도 그는 여전히 무엇이 조현병을 초래하는지 알지 못했다. 됐다. 그 기운이 마음이 아니라 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몸 중에서도 어디였을까? 생애 말기에 정신의학 교과서 개정작업에 몰두하는 동안에 그가 점점 더 사로잡힌 한 가지 생각이 있었으나 웬일인지 이 생각은 60년 뒤에 그 진단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조현병이 몸에 의한 뇌의 자가 중독 때문에 발생한 전신질환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런 생각. 크레펠린의 자가 중독 이론은 표면적으로는 몸의 오호의 해가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이론처럼 들린다. 하지만 20세기 초에는 면역계에 관해 알려진 것이 훨씬 적었고 그에 비해 호르몬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알려졌다. 그래서 크레펠린이 가장 의심가는 용의자, 그러니까 뇌와 마음을 공격하는 신체 독성의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근원으로 꼽은 것은 림프선이 아니라 생식선이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에 고환 조직이나 기타 다른 분비샘 조직을 조현병 환자에게 주입하는 장기 요법을 시도했으나 효과는 없었다. 밝혀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중요한 면에서 크레펠린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로 조현병의 유전적인 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인간 유전체의 염기 소열이 분석이 이루어진 2000년에는 조현병을 비롯한 모든 병의 유전자들을 곧 발견하리라는 거대한 낙관론에 물결이 휩쓸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결과를 낼 만큼 충분한 환자 37,000명의 DNA 데이터가 수집된 것은 겨우 몇 년 전의 일이다. 지금 우리는 조현병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가 320개 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간 유전체 중에서 조현병과 가장 강력하게 연관되는 유전자는 면역계와 자가 면역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다. C4라는 이 유전자에는 보체라고 불리는 염증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다. 사람마다 각각 가진 C4 유전자의 버전은 다를 수 있으며 이렇게 다른 C4들은 각자 조금씩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염증 신호 증가와 연관된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조현병에 걸릴 위험성이 상당히 크며 이 동일한 유전자 변이가 생쥐에게서는 뉴런의 시냅스 연결을 손상시킨다. 관련 유전자를 하나도 모르던 상태에서 320개의 유전자를 밝혀내고
이어서 조현병에 대한 가장 큰 유전적인 위험이 면역기에 의해서 매개된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정말 경이로운 발견의 연속이었다. 그래도 C4는 조현병을 일으키는 수백 개의 위험 유전자 중에서 겨우 하나일 뿐이며 알려진 모든 유전자의 누적 효과도 그리 큰 것은 아니다. 유전자 외의 다른 요인도 분명 작용하고 있다. 다른 요인도 분명히 있다.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천지만물의 세계에서 정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어지네요. 오랫동안 우리가 조현병에 관해서 알고 있었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겨울에 태어나면 조현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의 역학자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을 듣고 나는 그들이 미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데이터에 뭔가 결함이 있는 게 분명했다. 태어난 계절이 어떻게 19에서 25년 후에 조현병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사수자리가 해로운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는 건가? 당시 내가 공개석상에서 손을 들고 그렇게 날선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겨울에는 감염 위험이 더 높아서 겨울에 태어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감염 위험? 임신기간 마지막 몇 달 동안의 임부와 태아 그리고 신생아는 겨울에 더욱 큰 감염 위험에 직면한다. 그리고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의 감염 위험이 더 크다. 모두 조현병 위험의 증가와 연관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집쥐와 생쥐로 한 실험에서 임신한 쥐 또는 태아의 쥐 바이러스 감염이 신경 발달에 장기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이 바이러스가 동물의 뇌 발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가는 면역계가 그 바이러스 감염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와 비슷한 일이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태아기나 출생 시에 감염이 일어난 아기의 경우에 면역기를 통제하는 유전자들이 이후에 아기의 면역계의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뇌를 정상적인 발달 경로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조현병 위험을 높이게끔 반응하게 만드는 것 같아. 이 새롭고 흥미진진한 아이디어를 더 자세히 이해하게 되고 여전히 오류의 무정인 조현병의 원인을 명쾌하게 밝혀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진전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현병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는 일에 대해 신경면역하게 기대할 것이 있을까? 한마디로 진정한 변화를 이길 새로운 조현병 치료법을 만들어내는 데는 도움이 될까? 이 분야의 상황은 우울증이나 알츠하이머병의 상황보다도 뒤처져 있다. 실시된 시험도 연구된 약물도 더 적다. 그래도 따라가 봐야 할 흥미로운 실마리들이 이미 몇 가지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뇌의 핵심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 중의 하나인 NMDA 수용체에 결합하는 자가 항체가 많은 환자에게서 조현병과 유사한 정신증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자가 항체가 그렇듯이 NMDA 자가 항체 역시 환자의 면역계가 자신의 단백질을 적으로 착각해서 실수로 만들어낸 것이다. 아군에 의한 포격인 셈인데 이 경우에는 그 표적이 이미 정신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시냅스 수용체다. 8년 전쯤 케임브리지 셔와 피터 버러스의 NH5 트러스트 정신증 팀에 속한 네 동료 몇 명이 자신들이 진료하던 환자들에게서 한 NMDA 항체 수치를 측정했다. 처음에 시험한 환자 43명 중에서 4명에게서 높은 자가 항체 수치가 나왔다. 이 시험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소수의 환자에게 면역 치료를 실시해서 자가 항체를 줄이자 정신증 증상에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차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이 병을 완전히 낫게 한 것은 아니었다. 대족은 시험을 실시한 것도 아니었다. 물론 모두에게 똑같이 듣는 약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지난 30년 동안 치료법에 아무런 발전도 없었던
또 하나의 정신의학 영역에서 새로운 면역치료법에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 한다. 이렇게 발전이 되어진다는 거죠. 새로운 발전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무슨 말인고 하고 싶은 거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미 아마 우리는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는 우울증과 기타 정신질환에 대한 급진적으로 새로운 치료법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란 말이다. 어쩌면 우리는 우울증이 있는 모든 사람에 똑같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가정하던 옛 약들과 달리 우울증이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 특히 효과가 날 거라고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약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어떤 종류의 치료법이 어떤 환자에게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더 통합적이고 전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기관이 생겨서 또 등등 의학과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혁명은 내 생각에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끝을 내었네요.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감사를 표현했고요. 앞으로 이렇게 혁명적인 것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